자, numpy 라이브러리는 이론적인 특성을 설명하기보다는 실습을 통해 사용 방법을 파악하겠습니다. 실습에서는 5가지 주제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우선 벡터와 행렬을 생성, 저장, 로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들 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기본적인 사칙 연산을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어서 행렬 곱과 역행렬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다른 벡터와 행렬 간 사칙 연산을 지원하는 브로드캐스팅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과 예측에서는 공부한 시간 대비 수학 점수를 얼마나 맞았는지 예측하는 문제와 실험률과 이자율에 따른 주가지수를 예측하는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3개의 모듈을 사용합니다. 고속 수치 계산을 위한 numpy 모듈, 역행렬 계산을 위한 선형대수 모듈, 그리고 수행시간 측정을 위한 타임 모듈입니다. 첫 번째로 numpy 배열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배열객체는 어레이 함수를 사용해서 생성할 수 있는데 파라미터로 숫자, 리스트가 올 수 있습니다. 코드에서 A객체는 간단히 실수 2.0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실행해서 A를 출력하면 2가 나옵니다. 그러나 A는 실수 타입은 아닙니다. 파이썬에서 자료의 타입 정보는 타입 함수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실행해서 타입 정보를 출력하면 numpy 객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numpy 객체는 다차원 배열을 지원하는데 배열을 이루고 있는 각 차원의 크기는 shape 함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실행해서 A의 shape을 출력합니다. 이와 같이 A 객체의 shape 정보를 출력하면 괄호만 출력됩니다. shape은 tuple 타입 변수입니다. A는 실수 1개로 이루어져 있어 0차원으로 정의됩니다. 이와 같이 shape이 비어있는지 체크해서 0차원인지 검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개의 원소를 갖는 리스트를 어레이 함수로 생성했습니다. 실행해서 B를 출력하면 이와 같이 대괄호를 사용해 원소가 출력됩니다. 대괄호로 출력됐다는 것은 이 데이터가 벡터임을 의미합니다. 이제 B의 shape 정보와 몇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행해서 B 객체의 shape 정보를 출력합니다. shape이 tuple 타입이기 때문에 0번째 인덱싱을 사용해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3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실행해서 개별 원소와 shape 원소의 개수를 출력합니다. C는 크기 3인 벡터가 됩니다. 이번에는 3x2 행렬을 생성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리스트의 리스트를 사용해 2차원 행렬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M은 3개의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리스트가 다시 2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x2 행렬이 됩니다. 실행해서 개별 원소와 shape 원소의 개수를 출력합니다. 2차원 행렬이기 때문에 shape 0은 행의 크기를, shape 1은 열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1x3 행렬을 생성했습니다. M은 1개 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행이 3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행벡터라고 부릅니다. 실행해서 개별 원소와 shape, 원소의 개수를 출력합니다. 2차원 행렬이기 때문에 2번의 대괄호가 사용되었고 shape 0은 행의 크기를, shape 1은 열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행 벡터라고 부를 때 이는 1차원 벡터가 아닌 2차원 행렬을 의미합니다.
행렬과 벡터 간 연산을 할 때는 항상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3x1 행렬을 생성했습니다. M은 3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행이 1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열 벡터라고 부릅니다. 실행에서 개별 원소와 쉐입, 원소의 개수를 출력합니다. 2차원 행렬이기 때문에 두 번의 대괄호가 사용되어 있고 쉐입 0은 행의 크기를, 쉐입 1은 열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행 벡터처럼 이번 강의에서 열 벡터라고 부를 때 이는 1차원 벡터가 아닌 2차원 행렬을 의미합니다. 넘파이 어레이는 파이썬 리스트와는 달리 어레이의 모든 원소의 타입이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와 같이 3개의 변수를 정의합니다. A는 정수와 실수로 이루어진 파이썬 리스트입니다. B는 정수로 이루어진 넘파이 어레이입니다. C는 정수와 실수로 이루어진 역시 넘파이 어레이입니다. 실행해서 각 원소의 타입 정보를 출력합니다. A0은 인티저 타입이고 A1은 플로트 타입입니다. 즉 리스트는 각각의 타입을 유지합니다. 반면 B는 3개의 정수 1, 2, 3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데이터 타입은 D타입이라는 변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int 32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코드 부분에서 전부 정수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int 32비트 타입을 사용합니다. C는 정수와 실수가 섞여 있어 데이터 타입은 float 64로 정의됩니다. 각 원소를 이루고 있는 타입 정보를 출력해보면 1도 float 64로 정의되고 3.0도 float 64로 정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수값을 사용할 경우 float 64비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numpy 객체는 파이썬에서 주어진 리스트 객체의 타입을 보고 자동으로 그 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numpy는 고속으로 대량의 수치 계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일 데이터 타입을 사용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사항은 파이썬은 2차원 배열을 만들 때 리스트의 리스트 개념을 사용해 만들기 때문에 각 행의 원소의 개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제기드 어레이라 합니다. 그러나 numpy는 격자 형태의 어레이만 지원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A의 첫 번째 행은 2개의 원소를, 두 번째 행은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격자 어레이가 아닌 제기드 어레이입니다. 이를 어레이 함수를 사용해 numpy 객체로 만들면 2x3 행렬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와 같이 2개의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는 고속 수치 계산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딥러닝 강의에서는 격자 타입의 배열만을 사용합니다. 배열을 정의할 때 유의하기 바랍니다. numpy는 어레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읽고 쓸 수 있는 다양한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정 위치의 원소를 접근하기 위한 인덱싱 방법 외에도 배열 데이터의 일부분을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슬라이싱 표현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이 A는 3x3 행렬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각각의 슬라이싱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다차원 배열에 접근하기 위해 컴마로 분리된 인덱싱을 사용해 특정 위치의 값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A 0,0은 1행 1열의 값을 의미합니다. A0과 같은 표현은
행렬의 첫 번째 행을 의미하기 때문에 1, 2, 3이 됩니다. 반대로 A 콜론, 1은 두 번째 열인 2, 5, 8을 의미합니다. A 1, 1 콜론 3은 두 번째 행의 2열부터 4열 전까지의 값인 5, 6을 의미합니다. 몇 가지 표현식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i는 0과 2로 이루어진 리스트입니다. a, i, 콜론의 의미는 첫 번째, 세 번째 행의 모든 열 정보를 의미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b는 2x3 행렬로 첫 번째, 세 번째 행인 1, 2, 3, 7, 8, 9를 의미합니다. 범위를 지정할 때 시작값, 도착값, 간격 정보를 부여해 슬라이싱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C는 1부터 9까지 이루어진 벡터입니다. A 0, 7, 2는 0번째부터 7번째까지 2씩 증가해서 원소를 슬라이싱 하라는 의미입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보면 1357이 출력됩니다. 즉 0, 2, 4, 6번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범위를 지정할 때 음수를 사용해 뒤에서부터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A 1, -1은 A 행렬에서 두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보면 이 행인 4, 5, 6이 출력됩니다. 마지막 행이 3행인데 그 전까지가 2행이기 때문에 결국 2행부터 2행까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끝나는 범위를 생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A1 콜론은 1행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행까지를 의미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보면 2행과 3행이 출력됩니다. 이러한 배열 슬라이싱은 읽기뿐만 아니라 쓰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행렬의 2행 3열의 값을 바꾸기 위해서 A 1,2는 7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행이나 열 전체 값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A 콜론, 0은 모든 행에서 0번째 칼럼의 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 행렬의 0번째 열의 값을 0, 9, 1로 변경하게 됩니다. 실행해서 출력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소 6이 7로 변경되었고 첫 열이 0, 9, 1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열의 일부분을 전부 0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A는 1부터 16까지 원소를 갖는 4x4 행렬입니다. 여기서 가장자리만 놔두고 안쪽에 있는 모든 원소의 값을 0으로 바꾸기 위해 A 1, -1, 1, -1은 0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두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 전까지, 그리고 두 번째 컬럼부터 마지막 전 컬럼까지를 의미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4x4로 정의되어 있는 A 행렬의 가운데 부분만 0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umPy는 생성된 어레이의 쉐입 크기를 재구성할 수 있는 t, 트랜스포즈, 리쉐입 함수를 제공합니다. 이는 행렬 연산을 수행할 때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A가 2x3 행렬로 정의되어 있을 때 행과 열을 교환하기 위해 t 함수를 사용해서 3x2 행렬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B는 2x3 행렬이 3x2 행렬로 변경되었습니다. C도 2x3 행렬이 3x2 행렬로 변경되었습니다. t 함수는 트랜스포즈 함수에 대한 추가 표현입니다. numpy를 사용할 경우 1차원 벡터와
2차원 행렬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행벡터와 열벡터는 2차원 행렬로 정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드에서 A는 행벡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와 같이 t 함수나 트랜스포즈 함수를 사용해 열벡터로 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행벡터와 열벡터 간 트랜스포즈 함수를 사용해 변경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트랜스포즈 함수를 1차원 벡터에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이 코드에서 A는 4개의 원소를 갖는 1차원 벡터입니다. B에 트랜스포즈 함수를 적용해서 쉐입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B는 행렬이 아닌 1차원 벡터이기 때문에 쉐입 구조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즉 트랜스포즈는 2차원 이상의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쉐입 함수를 사용하면 임의의 크기로 쉐입 구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A가 6/2 행렬로 정의되어 있는데 리쉐입 함수를 사용해서 3/4 행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원소의 개수는 반드시 같아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6/2 행렬이 3/4 행렬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쉐입을 할 때 원소의 개수는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코드를 실행시키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처럼 리쉐입할 수 없다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리쉐입 함수를 사용하면 1차원 벡터를 2차원 행렬로 만들 수 있습니다. A는 6개의 원소를 갖는 1차원 벡터인데 리쉐입 2,3을 적용하면 2/3 행렬이 됩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로 바꿀 때 열부터 채워나가기 때문에 1, 2, 3행과 4, 5, 6행이 됩니다. 리쉐입 함수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열벡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A는 명시적으로 열벡터로 만들었는데 반복적으로 대괄호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B는 행벡터로 정의하고 트랜스포즈 함수를 사용해 열벡터로 만들었습니다. C는 1차원 벡터로 정의하고 리쉐입 함수를 사용해 역시 열벡터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D처럼 1차원 벡터를 트랜스포즈 한다고 해서 열벡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 B, C는 열벡터로 생성되었고 D는 벡터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에 생성된 넘파이 배열은 파일로 저장하거나 파일로부터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넘파이는 세이브 함수와 로드 함수를 제공합니다. 세이브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는 저장할 파일명이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저장할 넘파이 배열 객체입니다. 절대 경로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현재 폴더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로드 함수를 통해 메모리로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 행렬이 파일로 저장되었고 이를 B 행렬에 로딩해서 출력하면 동일한 값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딥러닝을 포함해 기계학습,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데이터를 손쉽게 공유하기 위해 CSV 포맷의 파일을 많이 사용합니다. CSV 파일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텍스트 파일이고 한 줄 한 줄이 데이터 샘플을 의미하고 각 데이터 샘플의 특징들이 컴마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 성적 데이터에 대한 CSV 파일이 있다면 한 줄 한 줄은
학생 한 명에 대한 여러 과목 점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CSV 파일은 일반 에디터를 통해 손쉽게 데이터를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numpy는 로드 텍스트 함수를 통해 CSV 파일을 로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는 CSV 파일의 경로명이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구분자로 일반적으로 컴마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라미터는 데이터 타입으로 예제에서는 숫자 데이터를 float 32 타입으로 읽어오게 됩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싱 표현식은 읽어온 데이터 중에서 처음 5개 데이터만 출력합니다. 두 번째 슬라이싱 표현식은 전체 데이터에서 처음 2개의 특성값만 가져옵니다. 세 번째 슬라이싱 표현식은 전체 데이터에서 두 번째, 네 번째 특성값만 가져옵니다. 다음으로 벡터나 행렬의 기본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의 리스트 대신 numpy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두 벡터나 행렬에 대해서 사칙 연산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코드처럼 A와 B 두 개의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해 손쉽게 두 벡터의 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벡터를 더한 C의 타입은 당연히 numpy 객체입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C는 A 원소와 B 원소를 더한 값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벡터의 데이터 타입이 다른 경우에는 자료 타입이 큰 쪽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정수 타입이고 B가 실수형 타입으로 정의되면 C는 실수 타입으로 정의됩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C가 실수 타입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두 행렬의 원소 개수는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소 데이터가 다른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두 벡터의 내적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벡터의 내적은 원소끼리 곱해서 모두 더한 값을 의미합니다. numpy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코드처럼 손쉽게 벡터의 내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해 1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곱하기 4, 5 곱하기 5를 계산하고 sum 함수를 사용해 이들 값을 모두 더하면 됩니다. for 문장 없이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벡터를 내적한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벡터의 거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두 벡터의 거리는 벡터의 원소끼리 뺀 값을 제곱해서 모두 더한 값의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됩니다. 이를 numpy를 사용해 코드로 구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두 벡터 PQ가 정의되어 있을 때 두 벡터 간 거리는 P에서 Q를 빼고 원소 각각에 대해서 제곱한 후 sum 함수를 사용해 모두 더한 값에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두 벡터 PQ 간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2,2에서 3,7까지의 거리는 5.09입니다. 행렬에 대해서도 사칙 연산을 지원합니다. A는 2x3 행렬로 정의되어 있고 B도 마찬가지로 2x3 행렬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두 행렬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해 손쉽게 행렬의 합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크기의 행렬 간 덧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산 시 두 행렬의 데이터 타입은 큰 쪽으로 맞춰지고 두 행렬의 크기가 다른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행렬 연산 시 곱하기 연산은 행렬 간 곱이 아닌 원소 간 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코드에서 A와 B 행렬의 크기는 같아야 합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행렬 간 원소 곱이 결과로 C는 첫 번째 행은 음수가 되고 두 번째 행은 0이 됩니다. 행렬의 제곱 연산은 이와 같이 A 곱하기 곱하기 2 또는 A 곱하기 A를 사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A가 3바 2 행렬이기 때문에 제곱한 행렬도 3바 2 행렬이 되고 1부터 6까지 제곱한 값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행렬 간 곱셈은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함수를 사용합니다. x는 3바 2 행렬이고 y는 2바 2 행렬일 때 x와 y 행렬의 곱의 결과는 3바 2 행렬입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나 행렬곱은 두 행렬의 크기가 행렬곱의 가능한 크기여야 합니다. 2바 2 3 행렬 x와 2바 2 행렬 y에 대한 행렬곱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류가 발생합니다. 행렬 A에 대해서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혹은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 행렬을 통해 정방 행렬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X가 2바 2 3 행렬일 때 X 곱하기 X 트랜스포즈를 계산하는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T 함수를 사용해 X에 대한 트랜스포즈 행렬 간 행렬곱을 계산해도 되고 넘파이 객체가 지원하는 트랜스포즈 함수를 사용해 행렬곱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결과는 2바 2 행렬이 됩니다. 자, 넘파이는 고속 행렬 연산이 가능합니다. 파이썬 리스트를 사용해 행렬 곱셈을 구현해보고 넘파이의 행렬 곱과 얼마나 속도 차이가 나는지 검증해 보겠습니다. 먼저 500 x 500 크기 행렬 AB를 생성합니다. 이때 행렬의 각 원소는 평균0, 표준 편차 0.1의 정교 분포로부터 랜덤하게 초기화 합니다. 수행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타임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계산하기 전에 시간을 측정하고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시간을 측정해서 빼면 행렬곱을 하는데 걸린 시간을 초 단위로 알 수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시키면 넘파이는 500 x 500에 대해서 행렬곱을 하는데 6ms이 걸립니다. 이번에는 파이썬 리스트를 사용해 행렬곱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2차원 리스트 간 행렬곱에 대한 파이썬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MMP는 행과 열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C는 0으로 이루어진 n/p 크기의 행렬로 초기화됩니다. 파이썬에서는 이와 같이 for 문장 없이 간결하게 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중 for문을 사용해 행렬곱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numpy와 동일한 행렬을 가지고 행렬곱을 계산하기 위해 numpy 데이터를 리스트 타입으로 변환할 수 있는 toList 함수를 사용해 A, B 두 개의 2차원 리스트를 생성했습니다. 계산하기 전에 시간을 측정하고 multiply py 함수로 호출하고 나서 시간을 측정해서 빼서 행렬곱을 하는데 걸린 시간을 초 단위로 측정합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수행시켜 보면 계산이 오래 걸려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미리 해놓은 계산 시간은 25초입니다. 수행하는 CPU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수십 초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넘파이의 행렬곱 연산에 5ms 정도 걸리는데 파이썬의 리스트 함수를 사용하면 수십 초가 걸립니다. 넘파이가 고속 수치 계산에 매우 최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넘파이는 역행렬을 계산할 수 있는 인버스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가 정수형 3x 3 행렬로 정의되어 있고 인버스 함수로 호출하면 플로트 64 타입의 3x 3 행렬이 생성됩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버스 함수는
행과 열의 크기가 같은 정방 행렬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정방 행렬이 아닐 경우에는 역행렬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행렬이 정방 행렬이 아닌 일반적인 행렬의 경우 의사역행렬을 통해 역행렬을 구해야만 합니다. A 행렬에 대한 의사역행렬 공식은 A 트랜스포즈 행렬과 A 행렬을 곱하고 이에 대한 역행렬을 계산하고 여기에 A 트랜스포즈 행렬을 곱하면 정방 행렬이 아닌 일반적인 행렬에 대해서도 역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넌파이가 지원하는 T함수,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함수, 인버스 함수를 사용해 의사역행렬을 한 줄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3/2 행렬에 대한 의사행렬의 결과는 2/3이 됩니다. 다수의 행렬곱과 역행렬 연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편의성을 위해 이미 크기의 행렬에 대해서 의사역행렬을 계산할 수 있는 슈도 인버스 함수를 이와 같이 정의했습니다. 응용 문제에서는 이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방 행렬의 경우에는 인버스 함수를 사용하고 일반 행렬일 경우에는 슈도 인버스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넌파이 모듈이 배열관 사칙 연산을 제공하고 있지만 반드시 배열 크기와 쉐입 구조가 동일해야 원소 간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학적 표현에서는 벡터와 실수 간 연산, 행렬과 실수 연산, 행렬과 벡터 연산을 많이 사용합니다. 넌파이에서는 이와 같이 벡터와 실수에 대한 사칙 연산을 제공합니다. 이를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이 코드에서 B는 A의 모든 원소에 4를 더합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 2, 3, 4, 5, 6에 각각에 4를 더해서 5, 6, 7, 8, 90이 됩니다. 이 코드에서 B는 A의 모든 원소에 2를 곱합니다. 벡터의 상수를 곱해서 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벡터의 길이를 연장하는 연산입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 2, 3, 4, 5, 6에 각각의 2를 곱해서 2, 4, 6, 8, 10, 12가 됩니다. 이 코드에서 B는 A의 모든 원소를 2배하고 여기에 다시 3을 더하는 코드입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1, 2, 3, 4, 5, 6에 각각의 2를 곱하고 3을 더해서 5, 7, 9, 11, 13, 15가 됩니다. 이러한 사칙 연산이 가능하면 온도를 화씨에서 섭씨로, 섭씨에서 화씨로 바꾸는 예제를 코딩할 수 있습니다. 두 온도의 차이는 섭씨는 0도에서 화씨는 32도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온도가 섭씨이고 화씨는 이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끓는 전까지의 온도 비율도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화씨 온도 마이너스 32 나누기 1.8을 통해 섭씨 온도로 바꿀 수 있고 반대로 섭씨 온도 곱하기 1.8 플러스 32를 통해 화씨 온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화씨 78도부터 75도까지 섭씨로 바꾸는 코드입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빼기가 먼저 계산될 수 있도록 괄호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1.8로 나누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실행 결과로 25.5도부터 23.8도까지 출력됩니다. 반대로 이 코드는 섭씨 26도부터 23도까지 화씨로 바꾸는 코드입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8을 곱하고 32를 더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실행 결과로 78.8도부터 73.4도까지 출력됩니다. 섭씨 0도부터 30도까지 화씨로 바꾸는 코드는 이렇게 간단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레인지 함수는 0부터 주어진 인자 -1까지 정수를 생성해주는 넌파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A는 0부터 30까지 배열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변환 공식을 통해 섭씨와씨 변환표로 이렇게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0도부터 30도까지 변환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수를 반올림하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코드입니다. 정수를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공식은 5를 더하고 15로 나눈 후 이를 정수로 변환하고 다시 10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121을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20이 되고 458을 반올림해서 460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는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코드입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공식은 0.05를 더하고 10으로 곱한 후 이를 다시 정수로 변환하고 다시 15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32.57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31.6이 되고 8.41을 반올림해서 8.4가 나오게 됩니다. 딥러닝 강의에서는 y는 wx 플러스 b라는 수식을 매우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브로드캐스팅을 사용하면 관련 수식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이 5개의 학습 데이터 x가 벡터로 주어져 있고 w는 4.5, b가 7.2일 때 전체 학습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을 계산해야 할 경우 간단히 wx 플러스 b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야겠습니다. 5개 학습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문을 사용해 5개의 학습 데이터를 예측하는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y는 2x 플러스 0.1이라는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 x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주어졌을 때 y 값을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어레인지 함수를 사용해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정수를 생성하는데 일씩 증가하면서 정수를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배열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직선 변환 공식을 통해 이렇게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직선의 방정식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벡터에 대한 브로드캐스팅 연산을 사용함으로써 반복적인 계산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브로드캐스팅 지원이 없다면 이와 같이 포문을 사용해 6개의 원소를 갖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연산해야 합니다. 이전 코드에 비해 코드도 많고 직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A와 A2의 두 벡터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벡터 간 더하기 연산이 적용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브로드캐스팅을 통해 수학적 계산을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넘파이는 행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브로드캐스팅 연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렬과 실수에 대한 사칙 연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코드에서 행렬 각각의 원수에 모두 4가 더해집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1부터 6으로 이루어진 2x3 행렬이 5부터 9까지의 2x3 행렬로 만들어집니다. 각 원소에 대해서 사칙 연산을 하기 때문에 행렬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행렬과 실수에 대한 곱하기 연산인데 행렬 각각의 원수에 모두 마이너스 1이 곱해집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1부터 6으로 이루어진 2x3 행렬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6까지의 2x3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곱하기 연산을 하기 때문에 행렬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행렬과 벡터 연산에 대한 브로드캐스팅도 지원합니다. 여기서 A는 3x3 행렬이고 B는 3개의 원소를 갖는 1차원 벡터입니다. 역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연산이 불가능한데 넘파이에서는 행렬의 각 행에
B 벡터를 반복적으로 적용해서 원소관 계산을 수행합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인 111에 011을 더하고 두 번째 행인 111에도 011을 더하고 세 번째 행인 111에도 011을 더합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와 같습니다. 즉 벡터 B를 행벡터로 보고 행렬 A의 행만큼 복사해서 계산을 수행합니다. 행과 열의 크기가 다른 행렬에 대해서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A는 2x3 행렬이고 B는 3개의 원소를 갖는 1차원 벡터입니다. 역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연산이 불가능한데 넘파이에서는 행렬의 각향에 B 벡터를 반복적으로 적용해서 원소관 계산을 수행합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인 123에 123을 더하고 두 번째 행인 456에도 123을 더합니다. 따라서 A 행렬과 B 벡터를 더하면 246, 579 행렬이 생성됩니다. 여기서 행렬에 B 벡터를 복사해서 연산하기 때문에 출력결과는 A 행렬의 크기가 됩니다. 이렇게 행렬과 벡터 연산이 필요한 경우는 다차원 멀티 클래스의 경우입니다. Y는 WX 플러스 B 수식을 다차원 멀티 클래스로 확장할 경우도 Y는 WX 플러스 B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행렬 곱에 대한 편의성 때문에 Y는 X 곱하기 W 플러스 B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차원수가 D이고 분류해야 하는 클래스가 K개, 학습 데이터가 N개로 주어져 있다면 W는 D by K, X는 N by D, B는 K개의 원소를 갖는 벡터로 정의됩니다. 자, 예를 들면 코드에서 데이터셋을 의미하는 X는 2차원 4개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X는 4x2 행렬입니다. 분류해야 하는 클래스가 3개이고 데이터 차원이 2이기 때문에 W는 2x3 행렬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는 3개의 원소를 갖는 1차원 벡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예측과 Y는 X와 W에 대한 행렬 곱과 B를 더하면 이와 같이 4x3 행렬이 계산됩니다. 즉 B 벡터가 학습 데이터 수만큼 복사되어 연산이 수행됩니다. 이 코드는 임의 구간의 데이터를 모두 0에서 1 사이로 정규화하는 예제입니다. 브로드캐스팅을 사용해 손쉽게 정규화가 가능합니다. 이때 행렬과 상수간 브로드캐스팅 행렬과 벡터 간 브로드캐스팅 연산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드에서 3개의 특징에 대해서 4개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들 데이터의 첫 번째 특징의 범위는 0.1에서 0.9이고 두 번째 특징의 범위는 1에서 7, 세 번째 특징의 범위는 6에서 34입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로 정규화하려면 최대값인 0.9로 나누고 두 번째 특징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로 정규화되려면 최대값인 7로 나누고 세 번째 특징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로 정규화하려면 최대값인 34로 나누면 됩니다. 즉 열별로 나누어야 하는 최대값이 다릅니다. 이는 각 열을 기준으로 최대값을 계산하는 맥스 함수를 이용해 간단히 이와 같은 코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맥스 함수의 결과값이 0.9, 7, 34라는 벡터입니다. 따라서 행렬과 벡터 간 브로드캐스팅을 통해 정규화를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각 열에서 최대값이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넘파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문제를 풀어보며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는 공부한 시간 대비 수학 점수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20개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X축은 공부 시간을, Y축은 수학 점수입니다. 공부 시간이 많으면 수학 점수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둘은 양의 비례 관계입니다. 따라서 그래프에서처럼 하나의 직선으로 모델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5개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3시간, 15시간, 20시간을 공부하면 과학 수학 점수를 몇 점일지 예측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840점을 받기 위해서 몇 시간을 공부해야 하는지 예측해보고, 세 번째는 주어진 학습 모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학습 오차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최적의 학습 모델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추정한 데이터와 처음에 주어진 학습 모델 중에서 어떤 추정치가 더 적합한 모델인지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학습 모델 W와 B가 주어져 있습니다. W는 20.3, B에 351.2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코드에서 보는 것처럼 X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13시간, 15시간, 20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대입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학습시간 X에 대해서 수학 점수 Y 값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X와 W를 곱하고 여기에 Y절편 B 값을 더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곱하기 연산, 브로드캐스팅 방식을 사용해 쉽게 3개의 데이터에 대한 값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값을 출력하면 13시간을 공부하면 수학 점수가 615점, 20시간을 공부하면 757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와는 반대로 y가 주어지고 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y는 wx 플러스 b로부터 수식을 정리하면 x는 y에서 b를 뺀 값을 w로 나눈 값이 됩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x를 구해보면 대략 24가 나옵니다. 따라서 수학 점수 840점을 받기 위해서는 대략 24시간 이상을 공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학습 오차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학습 데이터의 y값과 추정된 y값의 차가 오차가 되는데, 평균 제곱근 절대값 오차를 계산한다면 오차를 제곱하고 모든 점에 대해서 이러한 오차값을 합해 평균을 구한 후 이에 대한 제곱근을 구하면 됩니다. 이를 구해내면 이와 같습니다. 20개의 데이터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개별 오차를 계산하고 민 함수를 사용해 오차의 평균을 구한 후 제곱근을 계산하면 전체 데이터에 대한 평균 제곱근 절대 오차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 학습 오차는 72.56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오차가 학습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는 주어진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최적의 학습 모델을 위한 W와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W와 B를 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행렬로 표현하고 행렬 연산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 예제하고는 달리 X와 Y를 명백하게 행렬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두 데이터는 열벡터로 정의되어 있어야 이후 행렬 연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를 생성할 때 행벡터로 정의하고 t 연산자를 사용해 다시 열벡터로 만들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X와 Y 모두 20바이 행렬입니다. 그리고 그림에서처럼 X 열벡터에 1로 이루어진 열 벡터를 합쳐야 이에 대한 역행렬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로 이루어진 열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numpy가 제공하고 있는 원즈 함수를 사용해서 열 벡터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열 벡터는 append 함수를 사용해 하나의 행렬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20개이기 때문에 A 행렬은 20바이 행렬이 됩니다. 의사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 앞에서 만들어 놨던 함수를 재사용하고 이 역행렬에 y 데이터를 곱하면 최적의 학습 모델 W와 B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W와 B는 각각 25.3, 353.1입니다. 이렇게 수학 점수는 y는 25.32 곱하기 공부시간 플러스 353.162라는
학습 모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처음에 주어진 W는 20.3, B는 351.2 경우와 이전 문제에서 계산한 W는 25.3, B는 353.1의 경우 어떤 학습 모델이 더 학습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가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를 위해 학습 오차를 계산합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모델에 대해서 학습 오차는 72.5이고 바로 전에 계산한 W와 B에 대해서 학습 오차를 다시 계산하면 47.16입니다. 따라서 W가 25.3, B가 353.2인 경우가 전체 학습 데이터를 좀 더 잘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풀어볼 문제는 실업률과 이자율에 따라 주가지수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리면 주가지수는 이자율에 비례하고 실업률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학습해야 하는 것은 이자 변화에 따른 주가지수와 실업률에 따른 주가지수를 모두 예측해야 합니다. 이전 문제에서 X데이터는 1차원이었지만 이번 문제에서는 이자율과 실업률이라고 하는 두 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지만 계산 방법 자체는 동일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주가지수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실업률과 이자율 변동이 주가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학습 모델을 추정하는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인터레스트 레이트에는 24개의 이자율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에는 실업률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행렬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 데이터 모두 열벡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 행렬은 이자율에 대한 열벡터, 그리고 실업률에 대한 열벡터, 그리고 이전 예제에서처럼 마지막에 1로 이루어진 열벡터로 구성되어 24x3 크기의 행렬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A 행렬의 의사역 행렬을 계산해서 주가지수에 대한 열벡터를 곱하면 최적의 학습 모델에 대한 두 개의 기울기와 y절편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자율에 대한 기울기는 345.1, 실업률에 대한 기울기는 마이너스 250.1, 그리고 y절편 b는 1798.4가 됩니다. 앞서 그래프에서 확인했듯이 이자율과 주가지수는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실업률과 주가지수는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지수 y는 345.1 곱하기 이자율 마이너스 250.1 곱하기 실업률 플러스 1798.4라는 학습 모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된 학습 파라미터로부터 실업률이 6.2에서 6.1로 0.1 떨어졌을 때 이자율이 5.1에서 5.2로 0.1 올라갔을 때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4개 데이터에 대해서 주가지수를 예측하는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X의 마지막 열에 모두 1을 추가한 것은 이전 예제에서 A 행렬을 계산할 때 1로 이루어진 열벡터를 추가한 이유와 같습니다. X 데이터에 W를 곱하면 되는데 W에는 이자율에 대한 기울기, 실업률에 대한 기울기, 그리고 y절편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예측된 주가지수 4개는 2009, 2034, 2009, 2044입니다. 이 값을 기반으로 실업률이 6.2에서 6.1로 0.1% 떨어졌을 때 주가 변동폭은 두 주가지수의 예측치를 빼면 됩니다. 자,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값은 25인데 이는 실업률이 0.1% 떨어지면 주가지수는 25포인트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자율이 0.1% 올라가면 주가지수는 34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넘파이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행렬과 벡터를 생성하는 방법과 사칙 연산 및
행렬 연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개의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 모델을 추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